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진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1번째 시즌의 10번째 강의. 쉽게 속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어찌할까요? 입니다. 시즌 11번째 마지막 강의입니다. 정말 시즌 11번째를 끝내기는 다른 때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 시즌 11번째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10번째 강의. 올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모자가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었죠. 아이들은 이제 청소년들이었는데 두 아들과 어머니가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쓴 채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온 세상을 경악해 할 정도로 엽기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특히 청소년들, 그 두 아들은 자신들이 집단적인 호능, 그 다음에 환각제, 그리고 마약을 강제로 주사 맞으면서 또 이런 근친상간의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고, 또 그들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 어떤 마을에서도 성폭행이 이루어졌고 이게 장시간에 걸쳐서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도 피해자로 등장하게 되었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그 친할아버지가 며느리를 또 손자들을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또 거기에 아버지도 가세해서 그럴 수가 있었나. 또 거기에 신도들까지 또 가세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사건이 어떻게 이제 세상이 말세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모자의 기자회견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진실을 밝히는 또 카페가 생겼죠. 카페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고 수사를 촉구하는 서명도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하는 의견들이 있었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시시각각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카페 회원들이나 네티즌들은 이 할아버지가 소속한 할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 소속한 교회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으며 수사를 방해할 수 있을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거에 대한 항의 글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편의 편을 들은 것이죠. 하지만 이제 결론은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밝혀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에요. 한쪽 편의 말을 무조건 맹신하는 것은 커다란 잘못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지금 현재 목회자 일을 하시는 그 시아버지 되는 분이죠. 그 친할아버지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복장이 터질 일 아니었을까요? 자기가 하지도 않은 그리고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호름과 성폭행에 자신이 관여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자신이 약자라고 주장하는 자신이 가난하다고 하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하는 그런 사연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진실은 아닙니다. 우리의 동정심이 우리의 판단을 마비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편을 들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정말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항상 자신의 의견이 맞다는 그런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어느 시류에 휩쓸리게 되면은 아주 커다란 희생자를 만들 수 있고 그 희생자가 정말 그 극도의 억울한 감정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목숨이라도 끊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는 그렇게 되면 자신은 나도 모르게 가해자의 측에 속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취재 결과 이들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명한 어떤 사람도 가해자란 근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가 밝혀졌는데 세모자를 조종했던 사람은 무속인 이모 할머니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성폭행의 가해자라고 이 세모자가 지목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이 무속인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속인이 이들을 통해서 보복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무속인을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되냐? 이 남편 즉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죠. 그들이 이제 외국에서 미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세모자의 그 어머니가 몸이 아팠는데 언니가 이제 어떤 무속인을 만나서 그 살풀이를 해달라고 한국에서 살풀이를 했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이 세모자의 어머니가 몸이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맹신하게 됐죠. 그 당시에는 말이에요.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도 무속인을 맹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아이들마저 그 어머니의 말을 믿게 되었고 자신을 돌봐주고 있는 그 이모 할머니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그들의 말을 신뢰하게 되었고 이제 그들이 꼭두각시처럼 놀아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세뇌에 쉽게 빠질 수 있느냐는 한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참 정말 굉장히 굳건하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쉽게 속아 넘어가고 우리의 뇌는 아주 반복된 말에 현혹되고 너무나 쉽게 자신의 판단을 포기하고 남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세뇌 사건은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또 다른 예로는 2012년에 이 아주 이것도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온 사건인데 기계교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름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평소 알고 지내던 학부형이 어떤 어머니한테 기계교라는 것이 있는데 문자로 그게 연락이 오고 그 문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신반의했던 그 어머니는 문자에서 자꾸 이제 문자가 나오는 대로 그 시키는 대로 하게 되었고 그 말대로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자 내용 중에는 돈을 붙이라는 내용들도 있었고 황당한 내용들도 있었어요. 아이가 시험을 못 치게 해라. 아이를 재우지 마라. 그리고 아이 보고 시험을 볼 때 백지로 내게 하라. 그리고 아이를 때려줘라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저없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했죠. 심지어 이것들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나중에는 문자의 지시가 이렇게 나왔죠. 아이 둘을 데리고 노숙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둘을 데리고 전주 역사에서 한 달 이상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들을 화장실에 재우고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물만 먹이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자 내용은 아이들을 죽이라는 것이었죠. 그 어머니는 아이들을 죽이고 자신도 죽어야 한다는 그런 문자 메시지 내용에 따라서 아이들을 결국은 모텔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붙잡히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아이들을 죽이게 됐는지 그 내막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기계교라는 것을 알려준 학부형이 자기가 휴대전화를 2대를 가지고 다른 번호를 사용해서 계속 문자를 보냈던 거죠. 그 학부형은 말이에요. 그 집 아이들이 너무나 똘똘하고 공부를 잘하는 바람에 시샘을 했던 겁니다. 또 시기를 하고 그래서 시험도 백지를 내라고 또 시키는가 하면은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를 못하도록 밥도 제대로 주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이 여자가 따라주는 바람에 점점 더
이 여자는 악마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는 자기의 범죄가 탄로날까 봐서 아이들을 전주 역사로 데려가서 거기서 노숙을 시키라고 말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자신의 범죄를 완전히 은폐시키기 위해서 아이를 죽이고 엄마도 따라 죽으라는 지시를 하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악마의 메시지를 보냈던 그 학부형은 살인 방조죄로 12년 형을 받게 되었고, 아이를 죽인 어머니는 6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믿어지지 않는 사건들이죠. 어떻게 그렇게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나? 어떻게 그렇게 쉽게 세뇌당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밑장 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은 2011년에 있었던 거마 대학생 다단계 사건입니다. 거마, 그래서 뭐 어떤 의미냐면 거여 마천동 지역에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다단계 그렇게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여 마천동에 거주하면서 다단계를 했던 대학생들을 통틀어서 거마 대학생 다단계 사건입니다. 수백 명씩 그 거여 마천동의 아주 작은 방에 모여서 한 방에 10명에서 20명씩 합숙을 하면서 그들은 큰 부자가 되는 꿈을 꿨던 겁니다. 이들은 이제 그 위에서 내린 지시에 따라서 일단 친구한테 전화를 걸게 됩니다. 전화를 걸어서 우리 집에서 며칠 자고 가라. 그럼 뭐 생각 없이 이제 오게 되거든요. 오고 나서는 3일 동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솔깃하거든요. 야, 연봉 1억에서 2억을 벌 수 있다는 얘기에. 그리고 또 친구가, 믿을 만한 친구가 거기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고, 또 그 수많은 그 청년들이 거기에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자기의 어떤 신분 상승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그걸 믿게 되었던 거죠. 그들은 이제 매일 그 좁아터진 방에서 매일매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교육 내용은 뭐냐면, 이제 예전에 아메이드 뭐 다이아몬드 등급 뭐 더블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등급에 오른 사람들은요, 멋지게 차려입은 양복과 드레스를 입고 넓은 그 홀에서 말이에요, 행진을 합니다. 이분들은 1년에 2억씩 받고 올해 너무나 좋은 성과를 거둬서 곧 하와이로 여행을 간다고. 많은 청중들은 그들을 보면서 롤 모델로 삼게 되죠. 그걸 보면서 정말 자신의 그런 부를 꿈꾸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멋지게 그들은 이제 그것을 어떤 완벽한 쇼를 만들어서 남아있는 사람들, 그 청중들로 하여금 정말 많은 물건을 팔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도록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 있어서 제일 최고 등급은 슈퍼 플래너거든요. 슈퍼 플래너는 실제로도 돈을 그렇게 벌었어요. 슈퍼 플래너가 자신이 매달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많게는 2,000만원이 찍히는 통장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들은 이제 군대식으로 새벽같이 일어나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어때요? 딴 생각을 못하도록 하루 종일 스케줄을 만들어서 돌리게 됩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쯤 되면 또 서로 간에 자비판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침마다 구호를 외치죠.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거기에 이제 매달리게 되었죠. 거마 대학생이라고는 하지만 거기에는 휴학생도 있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말
그 사람들이 이상한 청년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보고 싶고 그 꿈을 이루고 싶었던 그런 청년들이었죠. 단지 그들의 세뇌에 노란한 것뿐입니다. 이들은 말이에요. 친구로 인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로 또 친구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같은 동병상련을 앓고 있다는 그런 느낌들 때문에 어떤 마음속의 연대를 이루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게 됩니다. 내가 내 밑으로 들어온 또 대학생들을 챙겨야 되고 자기 친구를 챙겨야 되고 또 나를 끌어준 친구에 대한 의리 때문에도 못 나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그 물건들이 다 쓸데없는 물건들이고 비싸기만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돈을 번 사람은 상위 2%에서 3%죠. 피라미드 구조라는 게 뭐예요? 밑에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팔고 그 위에 사람들이 마진을 먹고 최상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마진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 피라미드 밑단계에 있는 사람, 대학생들은 소모품이에요, 사실은. 하다가, 왜냐면 대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채를 끌어쓰도록 또 알선까지 하게 되죠. 그런데 팔 길은 없고 그러면은 자기가 떠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지쳐 나가 떨어지게 되면 또 다른 조직원이 들어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상층부는 그대로 있으면서 하층부는 계속 물갈이가 되면서 그들은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뭐 한 2만 원도 안 되는 영양제를 갖다가 그 대학생들한테는 23만 원에 떠안겼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마진의 폭이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인간은 반복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게 되고 작은 성공 사례나 거짓말 같은 기적을 보여주면 속기 마련입니다. 그들이 어리석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실 누구나 다 어떤 조건이 갖춰지게 되면 거기에 현혹되는 게 인간의 심리거든요. 그런 조건에 노출되면 어느 누구도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단적인 세뇌의 예를 아주 극단적인 북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옛날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죽었을 때 우리는 그 광기 어린 장면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자기 부모도 아니고, 뭐 피부치도 아닌데, 정말 자기 부모가 죽었을 때보다도 더 통곡을 하고, 발을 동동 굴르고, 세상이 무너질 듯이 그 집단적으로 눈물을 토해내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생모나 생부가 아니라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자신의 오늘을 있게 한 가장 은혜로운 존재라는 것을 교육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이게 집단적인 세뇌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말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 북한 사회라고 해서 독특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생각처럼 또 자신의 어떤 이념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뇌의 맹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이 갖는 맹신에 대해서 맹목적인 믿음에 대해서 저는 항상 경고를 하곤 했습니다. 어느 성직자가, 어느 목사님이, 어느 신부님이, 어느 스님이, 또 어느 정치가에 대한 맹신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인간도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완벽하다고 한다면 부처님이나 예수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가나 가치관, 이념을 맹신할수록 우리는 그 이외의 사람이나 자신이 믿고 있는 이념이나 가치관 이외의 것들은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맹신은 결국 어때요? 그것을 믿지 않은 타인을 배척하게 되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낳게 됩니다.
아유, 이렇게 목이 아프냐. 그러니 어떤 것도 맹신하지 마시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종교인이나 정치가, 사회운동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서 맞는 점만 취하고 모든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면은 맹신에 빠지게 되고 어떤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이나 증오의 감정, 그것이 또 폭력이라든지 지나친 어떤 상대방에 대한 정신적, 물리적 침해를 가져올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사태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어때요? 뭐 정치면, 인터넷에 정치면 보세요. 뭐 누구를 좋아하는 사람, 누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엄청 싸워댑니다. 그 이유는 내가 믿고 있는 사람만이 절대선이고 절대정이라고 믿기 때문에 상대방은 뭐 하지만 양쪽에 다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죠. 그리고 또 정치가들은 선동을 하죠. 자기가 가장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가장 정직하고 정의롭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밥만 먹고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이죠. 특히 말이에요. 요즘처럼 우리나라가 장기 불황에 시달리게 되면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쌓이게 되고 현실에 대한 불만이 많아집니다. 이때 바로 혹세무민하는 종교인이나 정치가의 말에 홀리게 되고 잘못된 판단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아질수록 그것을 이용하려는 자들도 더욱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불만을 이용해서 그 불만을 누군가에게 표출시키도록 조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이럴 때일수록 또 무속인들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무속인들이죠. 그들은 다들 지금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미래가 불확실해요. 우리 자식이 청년 실업이 이렇게 심하다는데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남편이 정년퇴직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입시 경쟁이 시달리다 보니까 우리 애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도대체 경제가 좋을 때는 다 이게 그 낙관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지금은 지갑을 꼭 닫아버리고 비관적인 미래,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모두 불안해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의 불안을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쁜 무속인, 나쁜 정치가, 나쁜 사회운동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2차 세계대전, 제가 예전에 65부작을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그걸 다른 각도로 대역 배우들이 주연을 하는 6부작으로 나왔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6부작으로 보니까 더 명확하게 제가 그때 65부작도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선전선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이 어떻게 양심이 마비됐으며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원한과 정의를 가질 수 있을까. 여기서도 보면은 이 다이제스트판이 역시 좋아요. 히틀러가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독일이 패하게 됩니다. 패하게 되면서 그들은 정말 막대한 배상금을 연합군 측에 주어야 됐고 그 다음에 무장 해제를 당했고 절대로 재무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대공황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는 마비가 되었고 독일도 패전한 데다가 전 세계 공황이 몰려들면서 모두 다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그때 나타났죠.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는 독일 국민들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불만들 앞이 알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에서 강대한 독일을 재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이런 많은 불만들을 유태인에게 돌리는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 호소하게 되었죠. 우리가 왜
독일이 왜 패했나? 우리는 다시 부강할 수 있고 그들을 다시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강한 독일을 외치면서 그는 권좌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에는 가짜 정치가 또 가짜 선지자, 가짜 그 종교인들이 아주 쉽게 등장하고 이런 시대가 정말 그들의 전성시대고 커다란 판이 펼쳐진 때라고 보면 됩니다. 이 단적인 이 세뇌로 인해서 이런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난 단적인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드렸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들을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유 정말 말도 안 돼 하지만 우리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자, 밑장 빼기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밑장 빼기를 하다 보니까는 밑장 빼기란 말이 어디서 나와요? 영화 타짜에 나옵니다. 거기서 노름하는 사람들이 살짝 밑장을 빼가지고 패를 바꿔치기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타짜의 영화를 보면은 김윤석이 이제 아기로 등장하죠. 인정사정 없는 도박계의 전설, 악마의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승우가 고니로 나오는데 둘이 마지막에 결국은 한판 붙게 됩니다. 모든 돈을 걸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때요? 그 김인석으로 나오는 아기가 조승우가 밑장을 딱 뺐다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서 손을 딱 잡으면서 경고를 하죠. 내가 병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야, 해머가 좋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 맨날 밑장 빼기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성대모사를 좀 연습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제 연습할 때는 진짜 똑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아마 이게 영화 타짜를 그거를 틀어놓은 건 아닌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화의 그 영화 배우 다음에는 김혜수의 성대묘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여자라고 해서 어렵습니까? 인간이 하는 일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됩니다. 다음에는 뭐 김희애의 성대모사, 손예진의 성대모사, 남들 못하는 거 남자인데 여자의 성대모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밥을 제가 던졌습니다. 자, 우리가 말이에요. 이렇게 세뇌에 대해서 극단적인 세 가지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세뇌를 안 당하고 살 것 같죠? 실제로 우리는 많이 세뇌를 당하고 살았고 지금도 그 영향하에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누구를 욕할 게 아니고 누가 누구를 비웃을 게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세뇌를 당합니다. 우리는 그 세뇌로 인해서 우리 가짜 삶을 살고 있고 가짜 행복을 진짜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조용히 은밀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어린 시절부터 그 받아온 세뇌로 인해서 우리는 진짜 행복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가짜 행복에 빠져서 자신이 또 행복하다는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불행한 삶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죠.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어때요? TV를 보면서 책을 보면서 주변 어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성공해야 행복하다고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까지 성공해야 행복한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끝이 없이 그냥 성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에 대한 마지막 결론부를 모르는 채 우리는 또 성인이 되어서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때요? 군수는 시장이 되어야 행복할 것 같고 또 시장은 장관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어야 행복할 것 같습니다. 9급 공무원은 4급 공무원 정도는 되어야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4급 공무원은 그래도 2급까지는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어야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9급 공무원이 그렇게 4급만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4급 공무원은 또 그게 행복하지 않아요. 2급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또 말단 직원은 과장 정도는 되어야 행복할 것 같지만 과장은 그래도 또 이 회사에 꽂힌 이사를 달아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만 오르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어때요? 과장은 과장대로, 4급 공무원은 4급 공무원대로, 또 군수는 군수대로, 시장은 시장대로 다 더 높은 곳으로만 오르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이 참 무능하다고 여기고 정말 괜찮은 직위에 있는 사람마저도 자신의 처지가 불쌍하고 안쓰럽다고 여깁니다. 그 성공의 끝을 우리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성공했다고 여기고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 성공한 위치나 직위에서 이제 또 쫓겨날까 봐서 그 성공이 달아날까 봐서 또 항상 전전긍긍하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성공의 마지막 성공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나이를 먹게 되면 우리는 성공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죠. 정년퇴직도 해야 되고 늙으면은 그 역할에서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권력이 너무나 한쪽에 치우쳤기 때문에 제왕적인 대통령이라고 부르죠. 그 왕들이 퇴임한 후에 생활을 보십시오. 퇴임한 대통령들은 그 커다란 권세와 권력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퇴임한 후에 조용히 어떻게 보면은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을 때에 비해서 아주 초라하게 지냅니다. 그것이 또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는 그냥 내 앞에서 잘 보이려고 그랬던 사람들이 전화 한 통 안 해주고 내가 그 많이 도와줬던 친구들도 안면 바꾸고 내가 아프다 그러는데 병문안도 안 오고 야 정말 인생이 이런 거구나 사람 인심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씁쓸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또 그러니까는 이제 성공만 추구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또 패배라고 여기기 때문에 성공 뒤에 어때요? 그 자리를 내려놓는 순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패배와 상실감으로 인해서 정년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암이나 커다란 질병으로 고통을 받거나 사망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 이유는 상실의 스트레스가 우리의 면역계를 떨어뜨려서 병에 걸리는 거죠. 또 성공이란 또 사회적인 성공이란 또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은 치고 올라오죠. 그 야심이 가득 찬 나랑 똑같은 성격을 가진 그 수많은 사람들은 내 앞에서는 아부를 하고 정말 이사님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넘보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의를 경계하느라고 밤잠을 설치죠. 이 자리를 뺏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성공해도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성공은 또한 어때요? 커다란 책임감과 그만큼의 대가를 또 지불해야 된다는 거를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쉬운 예로 유명세를 타고 잘 나가는 연예인 치고 그 성공의 중심에 서서 성공의 가장 큰 정말 정점에 서서 어때요? 자기 인기가 결국 언젠간 없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그 인기를 계속 유지하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고 한시도 그래서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 성공이 달아날까 봐서. 그리고 또 연예인들이 그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연예인들은 노력하다 안 되니까 어때요? 나는 성공할 수 없나 보다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공이 뭔지 그렇게 목숨과 맞바꿔 버리는 거죠. 그
성공으로 가기 위한 고통과 갈등,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책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래서 이제 유명했던 가수들 보면은 신곡을 내기 직전에 자살했다든지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죠. 그 압박감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 거죠. 자, 또한 우리는 질병은 불행이고 건강은 행복이라고 배웠습니다. 또 질병은 패배고 건강은 성공이라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질병은 불행도 행복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몸은 질병에 걸리기 마련이고 그저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행복과 불행이라는 우리의 가치관을 어릴 때부터 심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리게 된 것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불행으로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정말 기운을 잃고 자포자기하게 되기도 하고 인생에 내가 패배자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의 질병은 행복도 불행도 아니에요. 그냥 생로병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또 죽음도 마찬가지죠. 죽음 없는 삶은 없거든요. 하지만 죽음은 불행이고 인생의 끝이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는 배우고 또 세뇌당하다 보니까 어때요? 나의 죽음도, 가족의 죽음도, 친구의 죽음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삶의 끝은 죽음이고 영원한 삶은 얼마나 지루하다는 것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느낀다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죽음을 앞에 두고 불행하고 두렵지는 않을 겁니다.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렵지 않을 사람은 없죠. 하지만 어때요? 그런 것들, 죽음은 정말 나쁜 것이고 또 불행이라고만 우리는 배워왔기 때문에 그냥 자연현상들, 썰물과 밀물이 밀려오는 게 불행인가요? 행복인가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그 혹독한 겨울이 오는 것도 그냥 자연 현상일 뿐이지 우리는 거기다 붙이거든요. 나는 봄이 좋아. 나는 겨울이 좋아. 응? 하지만 좋고 싫음을 우리가 구분하는 순간 어때요? 겨울이 싫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 벌써 이제 추석 바로 코앞인데 겨울이 오는 게 두렵기 시작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겨울. 이게 어떤 우리가 거기다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그냥 자연의 변화일 뿐이지 그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추위는 추위대로 또 오는 거고 또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은 더위는 더위대로 또 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뭔가를 덧붙이고 씌우다 보니까는 봄이 되면 나는 황사 때문에 싫어, 알러지, 짜증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도 또 생로병사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겪게 되는 인생의 일부라고 여기는 순간 조금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덜할 수 있죠. 그리고 조금은 더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내 지인의 죽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그래, 삶이 끝은 죽음이니까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조금은 더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입장 빼기. 자, 병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해머가 좋아. 네. 자꾸 할수록 점점 더 비슷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돈이죠. 돈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돈이라는 게 뭐예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그러죠. 더 불리고 싶어지죠. 가만히 내버려 두나요? 주식에 투자를 하고 펀드에 넣고 또 누구의 말에 현혹돼서 또 뭐 은행 이자보다 10배 준다는 말에 또 이렇게 해서 속아서 또 돈을 크게 잃기도 하고 누가 또 사업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거 하면 대박입니다 하면서 또 돈을 잃고 속상해서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험을 하지 않고 돈을 꽁꽁 싸매고 있죠. 절대로 내 돈 10원 돈 이건 나가면 안 돼. 그러면서 내 돈을 누가 뺏어갈까봐, 내 자식들이 이거를 갖다가 학자금으로 쓸까봐, 그런 일이 생길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그 돈을 품에 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어때요? 돈이 우리를 구속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행복의 조건이라 믿었던 돈이 많아야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글쎄 돈이 적은 사람들도 마음 한번 고쳐먹으니까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 저는 그랬거든요. 돈 안 벌고 유유자적하고 귀촌해서 지내면서 뭐 이리저리 하는 사람들을 저는 무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성공 강박증에 빠졌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안분자족하면서 지내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작은 필요 조건이지 절대 충분 조건은 될 수가 없고 그 돈을 지키느라 우리는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돈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 주변에서 그런 분들 많이 봐요. 돈은 정말 많은데 항상 돈을 더 불려야 되고 돈을 뺏길까 봐서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들은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정말 그냥 그러다 죽고 말아요. 나나 좀 주지.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또 배우기를 사회성이 좋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인맥을 맺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잘 관계를 맺는 것을 또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이 부르면 나가고 또 자기가 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식사를 하고 또 술자리를 마련하고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실컷 놀고 수다를 떨고 술 한잔 마시고 집에 와서 세수를 하면서 세면대에 비친 자기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왜 이렇게 공허할까? 왜 이렇게 오늘 많이 떠들고 실컷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휑할까 하는 느낌 가져보신 적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내가 남들을 즐겁게 해주느라 또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인정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이건 다 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남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친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지나치게 친절하게 대하다 보면은 상대방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내 자신의 삶이 없어집니다. 그저 남한테 맞춰가는 삶일 뿐이죠. 남들은 내가 불친절하지는 않더라도 덜 친절해도 그렇게 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친절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그거는 그냥 저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시간을 쪼개고 내가 쉬는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남들을 위해서 연락을 하고 모임을 만들고 그런 성의조차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헛팀만 빼고 있는 거죠. 그 혼자 지내는 것이 말이에요. 외롭고 두렵다는 것만 배웠지 그 외롭고 두려운 감정은 혼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길로 가는 어려운 난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유로움이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항상 누군가를 끼워야지 되고 누군가 같이 동행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저한테 제가 낚시를 갔다 왔다 그러면은 누구랑 갔냐요. 제가 바닷가를 갔다 그러면 누구랑 갔다 왔어? 내가 자전거를 탔다 그러면 누구랑 같이 탔어? 다 그렇게 물어봐요. 누구랑 나 혼자 갔는데?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조금 의아한 반응을 보이죠. 왜 혼자 다니면 안 되나요? 그냥 내 마음대로 쉬었다 갔다 내 템포대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또 저같이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직업들은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쉴 때는. 근데 지금 말을 하는 건 또 누구야? 이것도 또 병입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회성이 또 좋아야지 또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또 우리가 진리라고 여겼지만 그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런 세뇌 속에 갇혀 지낸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 행복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린 시절부터 받은 세뇌된 생각이나 가치관은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아는 순간 내가 행복하다고 여겼던 게 사실은 불행이었고, 내가 불행이라고 여겼던 것이 실제는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을 내가 나이 40이 한참 지나서 깨닫게 되었던 거거든요. 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그랬더니 나중에 진리가 정말 자유롭게 나를 하는구나. 그 진리를 깨닫는 것들. 내가 세뇌된 것이 아니라 세뇌된 생각들을 하나하나 없앨수록 진리에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것을 알수록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저는 조금씩 강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역세뇌를 하면 됩니다. 그 역세뇌 하는 길은 꾸준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방법밖에 없고, 세상의 가치관이나 어떤 사람의 주장이나 그것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져야 하고, 어떤 것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맹신할 말은, 맹신할 가치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나의 생각도 시시각각 변하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즌 11번째를 정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원해 주셔서 저를 정말 손을 잡을 듯이 가까이 다가와서 제발 건강하십시오라고 해주셨던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어서 제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이렇게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는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상담 예약을 받고 50분씩 상담을 하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상담을 하고 그 질병에 대한 처방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담 때문에 가끔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제가 참 죄송하더라고요. 상담은 그게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긴 시간을 제가 할애를 해서 할 수가 없거든요. 또 저희 의원은 예약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원하시고 그런 분들은 또 그런 의원들을 또 찾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우리 의원을 찾아오시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멀리 오지 마세요. 멀리 다니지 마시고 다 똑같아요. 그냥 근처에 가까운 정신과에서 꼭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울수록 자주 찾아뵐 수 있고 어떤 자신이 가진 우울증이라든지 또 공황장애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쉽게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번째 시즌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12번째 시즌을 새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